토크앤더시티 코너로 함께 넘어오셨습니다. 미국 증시 이틀간의 부진이 추세적인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것인지 새해를 맞이해서 2024년의 뉴욕 증시 이슈 톱5를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 손석구 경제평론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저번 시간에 오셨을 때 2023년의 증시 연인과 같다라고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네. 불같이 싸웠다가 서로 또 불같이 사랑을 했다가 또 싸우기도 하고 냉랭해지기도 하고 밀고 그런데 당기기 하는 거죠. 네. 저는 이쯤이면 이렇게 싸우고 밀고 당기기 했으면 이쯤이면 안정기를 찾아도 되지 않았나 싶었는데 네. 이번에 다시 또 냉전으로 가는 느낌입니다. 글쎄요. 저는 근데 지금 연초에 좀 일시적인 부진, 그러니까 조정을 받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러운 건전한 조정에 가깝다라고 보는 쪽인 거고, 우리가 그동안 너무 많이 오르고만 계속 하다 보면 우리도 쉬는 시간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한 템포 쉬어간다라는 좀 여유 있는 마음을 갖고 지금 이 상황을 바라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기대했던 산타 랠리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이루어지진 않았죠. 우리가 크리스마스 연휴, 미국 기준으로 크리스마스 연휴 전후 5거래일, 근데 연초 2거래일 이렇게 합쳐봤었을 때에 어쨌든 S&P 500 기준으로 1% 가까이 떨어졌거든요. 산타 랠리는 오지는 않았지만 지난해 워낙 뜨거웠지 않습니까? S&P 500이 9주 연속 올랐으니까 이게 역사적으로도 몇 번 없었던 시기였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쉬어갈 때쯤 됐으니까 쉬는 거다. 그리고 그 빌미를 연준 의사록이 타이밍 좋게 제공했구나, 이렇게 좀 좋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 물론 손해를 마이너스를 본 분들한테는 물론 아픈 시기일 수도 있겠지만 조금 긴 시각에서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저는 이제 좀 더 눈여겨볼 거는 어쨌든 기술주, 우리가 빅테크 세븐이라고 하는 것을 필두로 한 기술주에 대한 투자심이 낙폭이 더 컸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세심히 들여다봐야 될 부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10년물 국채금리가 어쨌든 3.3% 중반대까지 좀 안정되는가 싶더니 다시 올라서 4%대로 지금 다시 올라섰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뭔가 아직은 이 증시에 대해서 변동성은 갖고 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그런 계기가 아닌가 싶고요. 아까 이제 의사록 말씀드렸잖아요. 의사록 내용을 보고 물론 시장은 화들짝 놀랐어요. 네, 화들짝 놀랐죠. 근데 저도 이제 연준 그 의사록 계속 2번, 3번 이렇게 봤거든요. 제 생각은 이래요. 나쁘게만 보려고 일부러 자꾸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시기에 대해서 불확실한 면이 부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은 이미 3월 조기 금리 인하라는 거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서 지난 연말에 그렇게 지수가 랠리를 했는데, 달렸는데 뚜껑 딱 열어보니까 이 시기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그쵸. 불확실하대요. 근데 저는 이제 바뀐 건 없다라고 보는 거죠, 사실. 연준이 어쨌든 연준 위원들 대부분이 이제 금리가 고점에 왔다, 고점에 다다랐다라는 거에 대해서 대부분 다 동의를 했잖아요. 그리고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라는 데에 대해서도 필요성에 대부분 공감을 했잖아요. 그럼 사실 올해 꼭 3월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는 연준의 지난 마지막 FOMC에서의 피봇 의지는 잘 드러난 거거든요. 다만 이 시기는 사실 시장이 앞서간 거죠. 3월에 하겠다 얘기한 적 그쵸. 없잖아요. 점도표상에서도 이제 3번 금리 인하를 점을 찍긴 했지만 그게 3월부터야라고 얘기한 건 없잖아요. 시장이 그렇게 예상했던 거고, 혼자 앞서 나갔다가 연준이 다시 의사록 공개하면서 다시 진정시키는 이런 국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물론 시장이 충격을 일시적으로 받기는 했지만 여전히 추가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확인했다는 점은 우리가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고, 하나 더 대차 대조표 축소에 대한 이야기도 얘기를 했었어요. 어쨌든 올해 증시에 좀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어쨌든 연준이 오랜 기간 대차 대조표 축소를 하면서 시중의 유동성들을 계속해서 걷어들여 왔는데, 이게 계속되면 증시의 자금이 메말라 버린다.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최근에 월가에서 있었단 말이죠. 새해 연초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난 연준 그 의사록 보면 대차 대조표 축소에 대한 거를 좀 다시 이제 재논의할 때가 됐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의원들이 논의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채권을 이제 사들여 가지고
시중에 유동성 빨아들이던 거를 이제 좀 진정 속도를 늦춘다든지 이런 식의 이제 변화에 대한 시그널을 또 준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긍정적으로 볼 부분도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3월 금리 인하가 물 건너갔어. 이제 그렇죠. 여기에만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시장이 충격을 받기는 한 것 같은데 역시 금리 인하 그다음에 고점에 다다랐다라는 컨센서스 다시 한번 확인이 됐다라는 점은 분명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상한 대로 연준은 시장의 과도한 기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던 것 같고요. 인플레이션의 경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을 이제 했지만 금리 인하가 좀 임박했다라는 어떤 시그널도 주지는 않은 거죠. 올해 한 가지만 첨언드리면 어쨌든 미국은 금리를 내린다, 그러니까 푼다라는 얘기인 거고 이제 중앙은행의 결정이기 때문에 이건 물론 미국이 세계 제1강으로서 역할이 크지만 사실 다른 나라들도 비슷하게 보조를 맞춰가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럼 유럽도 ECB가 어쨌든 금리 인하에 대한 아마 공격적인 속도나 폭은 미국 연준보다 더 공격적일 거예요. 유럽 같은 경우는 아예 디플레이션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디플레이션 방어 차원에서라도 금리 인하를 좀 서둘러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고 그 외에 다른 신흥국들의 일부 금리 인하를 시작한 곳들도 있고요. 다만 이제 일본이 좀 방향이 다르죠. 일본은 그렇죠. 그동안 뭐 장기 침체 동안에 어떤 수익률 곡선 제어라든지 아니면은 사실상 제로 금리를 유지해 왔었는데 오히려 일본이 이제 반대로 금리를 조일 때가 됐다라는 거죠. 이런 식의 이제 반대 역방향으로 가는 이런 전환점에 있다라는 것도 올해 통화 정책 방향을 보는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미국을 필두로 해서 통화 정책의 피벗은 이미 닷을 올렸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우리 얘기를 하면 우리는 사실 작년에 이제 이창용 총재가 얘기했던 건 우리는 당분간 긴축 기조를 계속해서 이어간다라는데 변함이 없다라는 걸 얘기를 했죠. 이 얘기는 우리는 금리 인하는 조금 더 멀었다라는 걸 이제 시사를 한 거고 아마 1월 금통위에서도 뭐 동결인데 다만 분위기가 바뀐 건 있죠. 확실히 12월 FOMC에서 연준의 피봇 의지를 확인했기 때문에 우리 한국과의 금리 격차를 고려하면 한은도 지금쯤이면은 금통위에서 금리를 어쨌든 인하를 하거나 아니면 완화적인 제스처를 시장에 보내줘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얘기들 금통위원들도 본격적으로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계획대로 세 차례 인하가 된다면 우리도 하반기쯤에는 금리 인하를 카드를 만지작거려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동결을 하지만 완화적인 동결 포지션을 취하지 않을까라는 게 이번 1월 금통위 전망입니다. 전반적인 증시가 어떻게 흘러갈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할 텐데 저는 이쯤에서 중국도 궁금해집니다. 네. 미중 패권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는 것 같고 중국은 경제를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데 좀 애를 먹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이게도요. 이번에 또 신년사 시진핑이 경제난을 인정을 해버렸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아찔했던 게 중국이 인정을 한다? 그럼 그만큼 경제가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시진핑이 이제 신년사에서 15억 인민들을 대상으로 한 신년사에서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언급을 한 거니까 굉장히 이례적인 거고 그 얘기는 중국의 경제 상황이 얼마나 좋지 않은지를 보여주는 거죠. 뭐 시진핑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집권 3기인 거고 어떤 경제에 대한 부흥을 기치로 내걸었는데 생각만큼 되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방역 조치를 풀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뜻대로 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공개 메시지에서 이런 경기 침체를 언급한 것 자체도 이례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일단 무디스가 중국의 국가 신용 등급 전망이지만 전망을 이제 부정적으로 내렸잖아요. 이 얘기는 이제 곧 신용 등급 자체도 내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고 그에 앞서 2017년에 한 차례 내렸었잖아요. 근데 지금 전망을 또 부정적으로 바꿨으니까 그러면은 지금 A레벨에 있는 단계가 깨지는 건가? 이제 이런 생각까지도 하게 되는 거죠. 그만큼 지금 중국이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서 어떤 지방정부의 부채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에 따른 생산성 저하, 소비 침체 같은 어떤 복합적인 구조적인 문제를 계속해서 떠안고 있고 이걸 해결할 과제를 지금까지는 뚜렷이 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인 거고 무디스가 움직였으니까 S&P나 피치도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주목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다. 라는 거고 만약에 이런 채권 국채에 대한 등급 전망이 낮아지게 되면
지금 미국 국채 연결과도 다 연동해서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자칫 금리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도 있어요. 신용등급 낮아지면 시장에서 금리 더 달라고 하는 거 아시죠? 네. 그러면 사실 중국도 미국 국채 바잉 파워 중에 한 명인 거고 자기네들 국채에 대한 단속도 해야 되는 거고 위안화 환율에 대한 역학관계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국가 신용등급이 낮아진다라는 거는 여러모로 악수가 될 겁니다. 그럼 중국 경제가 이대로 침체로 빠져들면은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여파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일단 주택 경기가 가장 문제예요. 네. 작년에 우리가 뭐 이제 비구이안 사태라든지 거의 망할 뻔하기 직전까지 갔던 그런 사태들 여러 번 겪었잖아요. 지금 그런 애들이 이제 무너지지 않게끔 계속해서 붙들고는 있지만 지금 중국 내에 주택 경기에 대한 회복이 회복 신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게 가장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주택 가격 하락세가 얼마나 심하냐면 그 중국이 도시 크기에 따라서 1선, 2선, 3선 이렇게 도시를 나누거든요. 1선도 주택 가격이 많이 떨어지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건 2선, 3선 도시들에게 2선, 3선 도시들의 정말로 공격적으로 지어진 그 여러 아파트, 주택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지금 주택 가격 그 호황이던 시절에 가격을 쭉 끌어올렸다가 지금 거품들이 쑥 빠져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 문제는 중국도 인민들의 자산 중에 70% 이상 이 주택을 산 데 쏟아붓고 있는 이런 형국이에요. 그것도 빚내서 쏟아부었죠. 이렇게 되는데 주택 가격이 떨어진다? 이 얘기는 사실상 자산이 그대로 그냥 앉은 자리에서 마이너스가 돼가는 걸 지금 목도하고 있는 거고 이렇게 자산이 깎여가고 있는데 소비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못하죠. 거기에다가 지금 중국은 6월 이후에 실업률 공개 안 하는 거 아시죠? 알죠. 네, 청년 실업률이 이제 6월 공개했던 게 21.3%로 역대 최대였는데 그 이후로 공개를 안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일자리도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냥 가늠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사실 벌이도 시원치 않고 원래 가지고 있던 자산도 계속 마이너스가 돼가고 있는 형국인 거고 그러면 중국인들이 소비를 안 하잖아요 지금. 소비를 안 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중국 정부는 내수에서 소비 진작을 통해서 계속해서 활성화를 하려고 노력하고 경기부양책도 쓰고 하는데 주택 경기가 말을 듣질 않으니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얘기는 어떻게 가야 되냐? 결국 한 번씩 다 꺼져야 돼요. 꺼지고 부실 자산 이런 것들 다 처리되고 사실 원점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 상황까지 어떤 정부에서 가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지금 아둥바둥 붙잡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그런 가운데 소비는 살아나지 않고 있다. 요즘에 우리 한국에 오는 중국 관광객들 많아졌다고는 하지만 소비 예전처럼 안 한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뭐, 소비 패턴 또한 달라졌고요. 네, 명품 잘 안 산다고 하잖아요. 지금 중국 인민들이 그렇게 소비 여력이 좋은 시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면은 이게 글로벌 경제에도 미치는 먹구름들이 끼게 되고 기업들의 주가마저도 부정적인 영향들을 끼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게 애플이죠. 네. 애플이 어쨌든 이제 은행 수자은행 어디였죠? 갑자기 까먹었는데. 어쨌든 그 주가에 대한 목표 주가도 하향이 됐고 네. 161달러에서 160달러로 하향이 됐고 네. 그다음에 그 전반적인 투자 의견에 대해서도 보수적으로 바뀌었죠. 근데 그 이유를 따져봤더니 아이폰 매출에 아이폰의 영향력이 떨어졌다. 그것도 중국에서의 아이폰 매출에 대한 우려가 제기가 됐죠. 지금 아이폰 같은 경우도 중국 아이폰 매출이 전체 매출에서 한 5분의 1 정도를 차지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공식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중국 정부가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공무원들의 아이폰 사용 금지령을 내렸다는 보도도 나왔었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아이폰의 중국 내 매출도 떨어져요. 아이폰 15 새로운 신제품 효과 생각보다 크지 않다.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주가 전망에 대한 하향으로 나타나고 있고 지금 애플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는 그 이유가 되고 있고요. 중국이 왜 중요하냐? 세계의 공장으로서의 역할도 물론 중요하죠. 제조업의 생산 기지가 중국에 다 몰려 있었으니까.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공산품, 생활 필수품 이런 것들을 중국에서 만든 걸 가지고 조달해 왔던 그런 구조였고 미국도 높았는데 뭐 비중이 많이 낮아지긴 했죠. 이런 역할들에 대해서 중국이 어떤 경제가 체력이 떨어졌다라는 거는 전반적으로 그런 공장 역할을 못 한다는 것. 또 하나 15억 명의 세계 최대 인구를 가진 시장이 소비 침체가 일어난다라는 거는 애플 통해서 잘 드러났지만 그렇죠. 글로벌 기업들이
가장 큰 시장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에도 결국에는 부정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이제 중국 의존도가 높았던 애플이 필두지만 뭐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라든지 뭐 이런 데도 사실 중국향 칩 수출이 지금 막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부터 그런 부분들이 실적 타격으로 서서히 드러날 거란 말이에요. 파이퍼 샌들러 투자은행이었습니다. 아. 중국이 거시적인 이제 환경이 약해지면서 아이폰에 대한 수요가 약화될 것이다 우려감 때문에 투자 등급을 하향 조정했고 실제로 작년에 애플의 주가가 뭐 50% 가까이 쭉 올랐는데 2024년에 들어서는 4.3% 가까이 또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중국이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중국의 부진이 얼마나 또 올해 영향을 미칠지 지켜보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초 분위기 기다렸다는 듯이 마치 평화를 바라지 않는 듯이 세력들이 안들하면서 속속에서 테러들이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네. 연말과는 사뭇 분위기가 굉장히 달라지고 있는데 올해 뭐 대선도 예정되어 있고 불확실성 인 이벤트들이 줄줄이 있어서 올해가 과연 스무스하게 지나갈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저는 개인이 찬물 끼얹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인데 일단 이런 대선 어떤 정치적 이벤트나 이런 전쟁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무리 날고 기는 전문가들이라도 예측이 어려워요. 어떻게 튈지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대선도 바이든과 트럼프가 가장 유력한 두 후보인데 바이든은 인기가 없어요. 트럼프는 사법 리스크가 있어 자격 그렇죠. 논란이 계속 운운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두 사람이 붙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측이 힘들죠.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잖아요. 전쟁도 보죠. 지금 작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어져 왔고 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발발을 했죠. 올해 전쟁이 끝날까요? 누구도 모르죠. 끝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네. 근데 끝날 것 같았어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은 이집트가 3단계 휴전안 내놓으면서 국면으로 가나 싶었는데 연초돼서 이게 무슨 일이죠? 이란에서도 폭탄 테러가 터지게 되고 그 배후로 마치 이거 뭐 음모론이지만 미국과 이스라엘이 막 배후의 지목이 되고 지금 홍해 해협에 이어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뭐 이란에서도 이란 폭탄 테러 말씀드렸었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러시아도 지금 새해 첫날부터 지금 전쟁 벌어진 이후에 가장 큰 교전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실 크게 염두에 두지 않았던 전쟁 리스크까지도 갑자기 이거 뭐야 하고 지금 돌출된 이런 상황이거든요. 특히 이제 이 중동 지역에서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조금 양상이 다른 게 뭐냐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영토 분쟁에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땅을 자기네 수복해야 된다라고 해서 우크라이나 일부 지역을 자기네들이 강제로 이제 전쟁을 일으켜서 지금 점령하고 있는 상태고 영토 전쟁에 대한 문제인 건데 중동 전쟁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위험한 건 뭐냐면 종교와 정치가 얽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아주 뿌리 깊은 역사적인 갈등이 내재되어 있는 거고 뭐 1차, 2차, 3차 중동 전쟁에서 저희가 알 수 있듯이 이거는 우리가 합리적인 선에서 중재가 될 거다, 휴전이 될 거다. 그러다가도 엉뚱한 일로 갑자기 더 교전이 확대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이런 일들이 지금 터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참 예측이 힘든 시점에 와 있다. 그래서 불확실성이 올해 증시에 좀 예상치 못할 그런 발목을 잡는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고 우려가 되는 건 맞는 거고 이게 지금 물가 잡혀가고 경제도 나름 괜찮게 선방하고 있고 이렇게 좀 좋은 조건들의 시나리오들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전쟁이나 이런 정치적 이벤트의 변수가 덮치지 않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뉴욕 증시가 그리고 이렇게 연초에 조정을 받는 배경에는 지수가 너무 많이 이미 올랐기 때문이다, 고평가됐기 때문이다라는 평가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맞는 얘기죠. 예, 맞는 얘기죠. 지금 왜 조정이 일어나냐라고 봤었을 때 아마 이제 들어가는 시점에 따라 다르지만 우리 코스피 코스닥도 지금 조정이 있잖아요. 개인 투자자라면 예를 들어서 이미 어느 정도 수익을 많이 본 분들은 지금쯤 차익 실현을 하고 다음 들어갈 타이밍을 보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올해 1분기 연초에 조정 가능성이 많이 기존부터 제기돼 왔었고 고점 부담은 사실 지난 연말부터 계속해서 있었죠. 그게 언제 터지냐? 연준 의사록이 이제 트리거가 돼서 본격적으로 일어나긴 했지만 그건 기다렸던 조정이라고 보는 거는 이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한 템포 쉬어서 다음 타이밍을 노리는 분들이기 때문에 조정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거고 고점 부담도 너무나 자연스러운 건데 저는 이제 이후의 흐름이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1월 말에 이제 연준이 이제 1월 FOMC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올해 전반적인 통화 정책에 대한 방향을 또 뭐 이제 보게 될 텐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금리 인하 신호가 나타나는지 그리고 이제부터는 배드 뉴스는 배드 뉴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 경제에 대해서 신뢰를 가졌던 거는 급격한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소비도 버텨줬고 고용도 괜찮았다. 둔화되는 기미가 있는데 아주 스무스하게 둔화가 되고 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연착륙의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데 작년 연말에 랠리의 배경 중에 하나였어요. 그럼 이제 그걸 우리가 눈으로 봐야 돼요. 이제부터는. 그래서 1분기부터 드러날 거예요. 그럼 이제 첫 잣대는 이제 제 생각에는 일단 FOMC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은 이제 어닝 시즌에 돌입하게 되면 이제 실적 가이던스라든지 4분기 실적을 통해서 이제 바닥지고 정말 경기가 올라가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투자자들이 눈으로 보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자연스럽게 저희 얘기하고 싶은 건 빅테크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작년 상반기를 필두로 이제 빅테크 7, 매그니피션트 7 주들이 이제 증시를 주도했던 랠리였다면 그렇죠. 그럼 올해도 그게 유효할까? 제일 궁금합니다. 네. 제가 주식 전문가는 아니어서 섣불리 이제 예단할 수는 없지만 저는 최소한 AI 모멘텀은 계속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빅테크 세분들의 주가도 갈리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사실 저는 여러 고민을 했다가 오픈 AI 실적을 보고 AI가 돈이 되는구나 라는 거를 이제 투자자들도 그렇고 어떤 업계 사람들도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봐요. 그 오픈 AI 작년 연간 매출이 16억 달러 나왔어요. 2조 원 정도 되는 거죠, 우리 돈으로. 네. 근데 원래 예측이 한 13억 달러였어요. 근데 3억 달러 더 나왔어요. 네. 잘 나온 거죠, 정말.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챗GPT 불과 나왔던 게 2022년 11월 말이라고요. 그렇죠. 그럼 사실상 장사를 2023년 올해 작년 한 해 동안 그렇게 매출이 점프업을 한 거고 지금 올해 매출 전망은 뭐 이거는 아직 뭐 섣부르긴 하지만 3배까지도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50억 달러 이렇게 그 매출 전망치가 나오더라고요. 그럼 오픈 AI의 이 상징하는 바가 뭐냐? 지금 그 생성형 AI에 대한 서비스는 거의 오픈 AI 거예요. 네. 미국 기업의 80% 이상이 챗GPT를 구축하고 있어요. 그리고 월 구독료 $20 유료화 서비스 된 거 평탄하게 가고 있죠. 기업용 서비스 아까 기업 80% 이상 챗GPT 구축한다고 말씀드렸죠. 거기에다가 초고대 언어 모델에 대한 라이센스 피도 받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저는 올해 기대하는 건 사실 GPT 스토어. 네. GPT 스토어의 히트 여부는 샘 알트먼의 일시적인 해고를 불러일으키기도 했지만 어쨌든 GTP 스토어가 시사하는 바는 저는 생태계라고 봐요. 구글이 30년 동안 검색 시장에서 그렇게 장사를 해먹을 수 있었던 그 파워는 스토어거든요. 생태계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 GPT 시대에도 스토어가 만들어지고 만약에 그게 성공한다면 오픈 AI는 그 생성형 AI 생태계의 최상위권에 있는 포식자로서 아마 오랫동안 지배적인 위치에서 있을 겁니다. 근데 구글은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죠. 아니겠죠. 그러니까 구글도 어쨌든 경쟁에 나설 거게 되고 이런 가운데 AI 산업파는 계속 커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더 나가는 건 사실 제가 주식 전문가는 아니어가지고 이 정도 그냥 그 선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메타버스가 뜨지 못했던 이유는 실적과 수익이 안 나서인데 그 반대로 AI는 충분한 수익과 실적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올해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죠. 오늘 함께해 주신 분은 손석구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